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12월에 이제 중반이고요. 저희 수업도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시민대상 퍼블릭 프로그램 오픈 강좌 6번째 톡톡 연극 인문학 낭독 콘서트 초청 희곡 작가 양수근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양수근 작가님은 저희들하고 인연이 꽤 많아요. 작년에도 시민대상 퍼블릭 프로그램 오셔서 또 강의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셨고 더 너무 잘생겨서 굉장히 소문이 나가지고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 속에서 또 녹아드는 이 작가의 감칠맛 나는 언어 유희랑 그 굉장히 이 삶에 좀 다가서는 작품을 쓰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고 요즘 들어 특히 너무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2019년도에는 극작가 대상을 수상한 우리 양수근 작가님이십니다. 야 이럴 때 막 이렇게 원래 영상 보면 뒤에서 바짝바짝 나오고 그러던데 전혀 아닌데요. 저희가 그것까지 편집할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막 빵빵 막 품어주는 광채 품어주는 그런 것 되었는데 오늘은 역시나 제가 또 그 요청을 드렸을 때 흔쾌히 와주시는 것은 광주가 집이기도 하고 연극을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시기 때문에 이 수업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빠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라는 최근 희곡집을 발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 희곡 낭독을 통해서 잠수함을 탔다. 누가 저렇게 했어? 어떻게? 아빠는 50에 어떻게 뭘 했는데? 못 봤어요. 새로 창작했네. 아빠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를 야. 누가 한 거야? 저 엄마 50일 잘못 써놨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신기하네. 엄마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를 헷갈리셨군요. 패러디해서 제목을 아빠는 50의 뭐 잠수함을 방금 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 이렇게 했고 그냥 했어 하늘이도 내가 주니까 제가 안 했어요 이거. 아 너가 안 했구나. 서울실사에서. 아 맞다. 이거 뭐 가리면 되지. 응. 괜찮아요. 그래.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아빠가 좋네. 50에 잠수함을 탔다는데 네. 맞다. 그러니까 아빠는 어떻게 전혀 아무 생각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잠수함 탔답니다. 야, 이게 바다에서 그 엄마는 바다에서 그냥 수영을 하시고 아빠는 그 바다에서 잠수함을 타버렸는데. 바다에서 한 번 더 갔죠. 세상에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희곡 작가님의 작품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변형을 시키는 이 당금 씨 정말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서사 구조, 인물 창작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인데 사실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 속에 다 있을 거예요. 작가님 말이 이야기고 또 작가님이 말하는 인물이 인물이고 하다 보니 또 저희가 최근에 양수근 작가님하고 했던 작품으로는 가장 빛나는 작품 사돈언니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5월에 선물하는 작품을 했었어요. 이 작품은 거창 국제연극제 대상에 빛나는 작품이고 많은 지역에서 작품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전라도의 특성을 광주를 다루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광주 극단이 하는 게 훨씬 더 아무래도 뭐 정서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들이 표현해낼 수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저희한테 작품을 흔쾌히 주셔가지고 5월의 성문, 그다음에 사돈언니, 이것도 최근에 등대야. 등대. 어쨌든 이제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양수근 작가님이 워낙 작품이 그냥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시리즈를 다 함께 봤으면 좋겠네. 네, 그러게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수근 작가 전을 언젠가는 한 번 할 건데 네, 전 이제 좋네요. 프라이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는 내가 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양 작가가 하는 게 훨씬 더 재밌는데. 그러면 이 수업의 전체 진행을 바톤을 넘기고요. 양 작가님 중간중간에 제가 추임새를 좀 넣고 작가님 편하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춤도 추실지도 몰라요. 그죠? 네, 우리 양수근 작가님에게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KTX를 타고 도착한 지가 거의 몇 분 안 지났어요. 예. 그리고 고민을 좀 했어요. 어제 밤에 내려올까 아침에 내려올까 고민하다가 하는 일이 좀 있어서 그리고 저는 광주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려오려고 노력하죠. 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따라다니더니 이제 애들이 커나가니까 가서 뭐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없어져 버린 산수동, 계림동 골목골목길을 그러니까 할 일 없이 막 걸어다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제가 그 좋아했던 골목길, 어렸을 때 추억이 담긴 그 많은 장소들을 이 사진 한 장 안 찍어놓은 거예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다 아파트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 저의 추억도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건물도 저 안 올라가 봤지만 아주 어렸을 때 올라가서 그 놀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나는 건 언제였던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광주공원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그 냉차를 사줬던 기억이 나요. 그 냉차. 지금으로 따지면 뭐 환타나 이런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 돌아가면서 뭐 번데기랑 환타랑 뭐 솜사탕 이런 걸 떴는데 저 광주공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그 아련했던 추억들인데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또. 저도 저거 그 네. 팔각정 앞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사진 찍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랑 그다음에 막둥이만 제 오남매인데 그 사남매 사진이 있어요. 막둥이가 나는 없고 그랬던. 그래서 저는 되게 오는 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이당금 선생님께서 강의 있다고 했을 때 시간 안배해가지고 맞춰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 알고 단역을 하더라도 그 흐름을 알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엔 희곡하고 배우하고 작가 희곡 작가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배우하고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희곡이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뭐 책으로 읽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희곡은 무대 위에서 배우가 움직이는 걸 통해서 관객들이 아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렇게 고민하듯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쭉 가서 무대까지 그렇죠. 올라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배우가 같이 맞춰 나가서 하면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와요. 물론 이제 그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네. 배우들의 고민하는 지점하고 작가가 인물을 창조하는 그런 지점하고 그렇게 저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일단은 저는 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뭐 명명법 말씀드렸는데 등장인물의 이름 정하는 것도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빠가 주인공이 메인 인물이기 때문에 네. 어떤 특별한 좀 의미가 좀 있게끔 만들어지고 나머지 엄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참 그렇죠. 일반적인 이름이고. 아이들이나 이제 영남이 영은이인데 아빠에게만 특별하게 그렇죠. 영남 영은은 아주 흔한 이름이고요. 영남 영은은 그냥 딱 돌림자 따라가잖아요. 많이들 가정에서 그렇게 지었어요. 이거 기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50대 지금의 60년생이면 부모들이 굉장히 기대를 예. 많이 했죠. 근데 또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아빠가 계속 지금 자기 이름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가족들이 이제 와요. 병원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의사한테 물어봅니다. 가족들이 그 아빠에게 기대치가 컸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 이름 기대치. 나 기대치 맞아요. 내 이름 기대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찾아나가려고. 여기서 보면 작가의 순발력이 원래 이제 우리 양수근 작가 같은 경우에 뭐 말을 하다 맞아 막 그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연습 삼각산 극단에서 하실 때 연습에 몇 번 참여하셨어요? 많이는 안 갔고요. 몇 번만 갔죠. 몇 번만. 언제 이렇게 바꾸셨나요? 작품 초반에 처음에 리딩할 때 작가는 반드시 가죠. 왜냐하면 어떤 의도로 썼는지 그리고 어떤 배우들이 와서 내 작품을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뭐 좀 연습은 따로 하시고 중간에 한번 오라고 해요. 같이 뭐 이렇게 술도 한잔 하고 밥도 먹자 이럴 때 좀 가고 연습이 한참 되었을 때 혹시 뭐가 이제 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저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찾아가고 이제 거의 완성될 즈음에 무대에서 움직일 때 한번 가고 그런 이제 공연 때 가는 거죠. 작가님도 이렇게 딱 작품이 어느 극단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기대치가 있죠. 기대치가 높죠. 굉장히 높아요 기대치가. 그러니까 네. 근데 혹시 저 중간 뭐 몇 번 갔을 때 이 작품 연습하는 기대치는 어떠셨나요? 기대한 만큼 아니면 기대를 몸을 네. 참아 위험한 질문 아닌가요? 저는 제 작품을 보고 100%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도론이 몇 번 아니요. 아니겠어요? 제 작품에 대한 100% 만족도 못할 뿐더러 어떤 거냐면 배우들은 너무 좋은데 이 극장이 안 좋아. 공간이라든지 예. 이거 연출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건 또 뭐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 너무 짜증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관객을 100명밖에 못 받아. 그치.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응? 극장은 1000명 들어가는 공간인데 10분의 1만 앉아야 되니까 100명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작품의 완성도를 떠나서 그렇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만족을 못 하고 살아요. 소설은 책으로 자기 이야기를 서점에다만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희곡 작가들은 무대에서 공연됐을 때만이 그렇죠. 그게 발표의 형식을 예. 갖고 있는데 왜냐면 겨우 그때가 발표의 조로의 조건인데 뭐 한 2,000명씩 와야 되고 1,000명씩 와야 되는데 100명 오고 그러면 양수근 이름을 여기서 알고 여기서 알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알고 이렇게 이름 필요 없고요. 왜냐면 그 많은 배우들이 다 같이 고생했는데 딱 100명 앉혀놓고 하니까 맥이 쫙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을 다 만족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출연한 배우 스태프들에 대한 무한 존경을 갖고 있죠. 그거는 저하고 다른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2018년도에 사도론이 서울에서 공연할 때 굉장히 기대치가 좋았던 걸로 알고 아니었나요? 그때 좋았죠. 그 참여한 배우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작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듣고 상도 싶구나. 받고 후보상도 받고 그렇죠. 그랬죠. 배우의 몫이에요.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됐어요? 그때는 한 50명밖에 안 됐어요. 극장 좁은 근데 그때는 국제 2인극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해서 한 40명, 50명밖에 안 됐는데 그때 관객 50명이어도 뭐 거의 100% 만족이었다고 생각할 정도였고 그런 상황이었고 일단 제가 양수근 작가가 5월의 성령 공연을 보면서도 뭐 어느 정도는 만족하다라고 느꼈을 텐데 하는 언니들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다음에 파이팅 했구나 꼭 봐야 생각이 돼. 들어가지고 다음에 앵콜 공연하면 꼭 볼게요. 네네. 혹시 중간에 이야기 우리가 오늘 톡톡 콘서트잖아요. 작품을 직접 한번 읽어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반 50이 잠깐 탔다는 전통적인 리얼리즘 연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 작품을 쓴 거죠. 의도적으로. 훨씬 더 이 생각의 거리를 많이 주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작가의 의도를 다 전달하는 거. 이제 우리가 감정 이입한다고 하잖아요. 사실주의는 감정 이입을 해요. 그 캐릭터라든 그 상황에 쑥 들어가서 아유 어찌까 혼자 막 이렇게 그 주인공이라든 상황에 몰입이 돼가 동화돼가지고 하는 것을 사실주의라고. 서사의 경우에는 감정 이입을 할 쯤 하면 빠져나오게끔 하는 이런 그 이화욕 저기 전문 용어 쓰고. 잘하셨어요. 오래된. 그리고 이제 많이 써요. 뭐 나레이터 기법도 다 서사극이거든요. 그렇죠. 자막도 막 넣어주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한쪽에 나와가지고 설명도 해줘요. 이 상황은 배우가 그 등장 인물의 A가 많이 지쳐 있군요. 힘들어 보이네요.
제가 쫓아가서 이야기 물어볼까요? 가서 물어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관객들에게 설명을 많이 해주죠. 그런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어요, 제가. 물론 이제 관객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의사가 나오는데 그 의사가 계속해서 그 기대치라고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물어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역할들을 그렇게 진행해 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은 많은 방법,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세트를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리얼리즘 연극은 세트를 거실이면 거실에 맞게 또 뭐 운동장이면 운동장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서사극들은 무대가 텅 비어 있어도 되니까 아주 쉽죠. 의자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배우가. 앉아서. 영화에서는 할 수 없지만 연극에서는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죠. 그 이제 어떤 것들을 그 이제 방금 했던 그 서사극적 기법들인데 영화에서는 세트를 다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면 예, 그렇지 그 방치해야 되는데 연극에서는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아서 배우가 이렇게 운전하면 차 안이 이게 차 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 온다, 그럼 비 배우들이 온다. 나와서 택시 하면서 자동차 갖고 나오는 거예요. 택시 하고 앉아가지고 앉아 있으면 아, 저 사람 택시 타고 가고 있는 거구나 하지. 그렇죠. 에이 저거 의자야 가짜야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리얼리즘 연극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관객들이 이상한데라고 하는데 이런 서사극적 기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좀 경제적이라고 할까요? 경제성이라고 할까요? 경제성보다 상상력을 자극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훨씬 뭐 그럴 수도 예술적이지 있어요. 않을까요? 제가 말한 경제성은 돈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덜 들어요. 수록 이제 이런 작품일수록 사실 배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크죠. 거죠. 비 온다. 그러면 관객들이 갑자기 객석에서 비 오나? 그냥 비 안 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배우가 내가 이거 서사극이기 때문에 비 온다 이렇게 대강 하는 거하고 아씨 비가 오네. 많이 오네. 이렇게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같이 상상해 주는 건데 그냥 비 오네 가자 이렇게 버리면 비도 안 오고 막 외려 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실제 무대에서 엄청나게 좋은 세트를 갖다 놓고요. 비 오는 장면을 만들어주면요. 관객들이 보다가 너무 그게 황홀하고 아름답고 미학적으로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무대에서 일단 무대에서 물을 뿌릴 수는 있어요. 되게 쉬워요. 근데 그 물을 그래서 받아서 없애게 하는 네,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네. 요새는 영상으로 뒤에다 이제 홀로그램 형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 무대에서 비가 떨어지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 지금 기대치 아빠는 부산 해운대를 갑니까? 가죠. 어떻게 가요. 갑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차 타고 쭉 가요. 그럼 여기 막 무대 막 해운대가 막 이렇게 식당에 준비하고 막 그런 건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의사랑 이 기대치 아빠가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부산 해운대구나라고 대사 자기가 어디 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냥 바다 잠수함을 타고 싶어서 갔어. 근데 거기가 해운대였는지 자기도 몰라. 어디로 갔는지. 그런데 이제 관객들은 어떻게 하냐면 경찰이 가족들이 이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니까 그 실종 신고 되어서 CCTV를 쭉쭉쭉 확인하다 보니까 아빠가 해운대를 갔습니다라고 경찰이 알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아빠가 뭐 이동하는 모습도 경찰이 나와가지고 막 벽에다 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쏴줍니다. 그러니까 편하긴 하죠. 그럼 우리 읽어보죠. 장면 네. 한번 네. 읽어볼까요? 네. 지금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복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우리 박용훈 선생님이 한번 박용훈 선생님 네, 아버지 한번 기대치 나이대가 비슷하죠 지금? 딱 쉬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도 아이들 둘인가요? 네. 사이입니다. 몇 살이에요? 큰애가 26, 비슷하네요. 그래요. 작은 비슷해요. 애가 24.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해요. 딱 그런 입장인데 한번 진짜 실감나게 그런 상황은 네. 가능하다. 엄마! 엄마, 영훈아, 어떻게 됐어? 밥은?
입맛도 없고. 그래도 뭘 먹어야지. 아 참, 너 밖에 형석이 와 있는 것 같더라. 지극정성이다 정말. 아르바이트는? 주유소 자리 하나 났더라고. 너 그거 안 하고 공부만 해도 돼. 공부 삼아 하는 거야. 인생 공부.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하필이면 너 제대하는 날. 끙끙 앓았을 거다 네 아빠. 뻔해. 안 봐도 다 보여.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디서 뭘 하는지. 작성.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아이고 뒷골이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와 관계된 일을 놓아도. 예스. 알아보시겠습니다. 차미순 여사님. 간이 맞나 모르겠네. 맛있다. 그런데 이놈들 크면 이거 기억이나 할까? 옷이 좀 과하지 않을까? 늙은 사람이 남특스럽게 좀 그렇지. 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좋기만 한데요. 그러냐? 이야 우리 엄마 10년 아니 20년은 젊어 보이는 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쫄쫄쫄 쫓아다니겠네. 다시 결혼하자고 말이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옷이 너무 튄다. 다른 걸로 입고 막. 어머니 기억나. 다.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랑 영은이랑 5시 아빠 차를 타고 아쿠아리움 갔잖아. 거대한 수족관. 하루 종일 걷다가 보다가 아빠? 아빠 그때 좋았어? 좋았지. 최고였다. 그때 너희들도 최고였잖니. 물이 안 셀까? 얼마 전 미국에서 악어를 가둬둔 수족관이 터져서 사람을 잡아먹었대. 어머나 나 이럴 줄 알았지. 하나도 안 무섭거든. 좀 놀래야 재밌지. 거기 상어도 있다며? 돌고래도 있대. 우와 고등어도 보일까? 고등어 보려고 아쿠아리움을 가나? 고등어는 동네 슈퍼에도 많아. 그거랑 달라. 다르긴. 파란 생선이 빛을 받으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봐. 얼마나 신비스럽겠어. 아 음흉해. 손 치워. 애들 크면 잠수함을 타자. 아예 바닷속을 보는 거야. 어때? 멋지지? 가서 당신이 하는 거 가서. 뭐? 꼭 잠수함을 탈 거야. 아 이거 놓고 얘기해. 그래서 고래랑 이야기도 해볼 거야. 뭐라고? 고래야, 너는 행복하니? 나는 행복하다. 뭐 이런 이야기. 알았으니까 이건 놔. 두고 봐. 잠수하면 아무나 태워주나? 요새 관광객을 위한 잠수함이 있어. 당신 그거 몰랐구나. 두고 봐. 꼭 그렇게 될 테니. 왜 하필 내가 그만둬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근무 실적이요? 제가 20년을 회사를 위해 몸을 바쳤습니다. 그런 저에게 근무 실적이라뇨. 다음 달이면 군에 간 아들이 제대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둘째 영은이 그 녀석 소설 쓰겠다고 난린데 걔 뒷바라지는 할 수 있게 해줘야죠. 네? 일자리 창출, 젊은 사람들 일자리 만들자고 나가라는 게 말이 된다고. 강상무님, 야 강상무, 씨발, 너 정말 계급장 떼고 한판 붙을까? 너 나랑 동기야 임마. 너는 나이에 안 처먹었어? 그럼 너도 나가. 왜 나만 나가? 왜? 입사 동기 이렇게 버리면 안 돼. 그런데 왜 나야? 불편했겠지 강상무. 월급 삭감해도 좋으니 회사에 붙어 있게라도. 강상무님, 그래. 내가 무능한 걸 왜 남 탓을 해? 바다가 보고 싶네. 깊은 물고기들, 팔딱거리는 숨소리 나를 부르잖아. 잠수함을 타야 해. 잠수함. 집채만한 파도를 헤치고 심해로 들어가는 거야. 이리 와, 어서.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여행을 떠나요.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만약에 내가 남편으로서 방금 기억이 상실, 단기 네, 기억 남편- 상실지. 그 대표님 상황으로 보자면 아니 내 상황 말고 일단 자기 이야기. 아니, 남편이 기억이 안 나는 것보다 어. 그 여자인 당사자가 기억이 만약에 안 났다면은 그 안 좋은 기억은 없을 거 아닙니까? 남편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면 새로 다시 아니 실종된 사람은 누군데? 리셋. 그렇구나.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에라디아. 근데 좋네. 그 실제 이런 가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연극이라고 하는 거는 특수한 상황을 무대에 올려놓은 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다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특수한 상황만 딱 단면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감대는 있을 수 있지만 다 똑같다라고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40대 한 초반 중반 넘어가는 무렵에 썼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점점 대화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아이들이 막 커나가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지, 우리 집에 대화를 하는데 5명이 사는데 집 안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래. 같은 공간에 사는데 카톡으로 문자해요. 밥 먹자. 밥 먹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진짜 맞아요. 네, 그렇게 살아요. 밥 먹을 때 되면 나오고. 예전에는 이렇게 했잖아. 영남아 아빠 식사하라게라 이렇게 한 달을 건넜는데 이제는 카톡으로 단톡방에서 우리 집이 뭐 한 5만 평 되는 것도 아니고요. 조그만해요. 문양 다 보여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때? 우리 방금 아들 뭐 딸은 한마디 하고 일단 남자친구 만나러 나가버렸네. 아들 역할을 해보고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지금 용희가 딱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아니요. 저는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기억 이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뭐 죄다 안 좋은 기억밖에 없는데 그래도 있는 게 어딘가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비슷한 걸 겪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 사고 나셨을 때 그렇지. 이제 맞아. 현실하고 지금 시간하고 과거하고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과거 시간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봉천동 살 때 아빠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도 그거 같이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골목 쓸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골목이 지금 사는 우리 집 마을 골목이 아니라 그 봉천동 그 달동네 그 골목이고, 다 기억을 한다. 내가 5살이고 할머니가 굉장히 엄청나게 그 젊으셨을 때 그걸 그때로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수면제 같은 거를 이제 처방을 해주니까 이제 안정시키려고 해주다 보니까 계속 꿈을 꾸다가 깨어났다가 꿈을 꾸다 깨어났다니까 깨어났을 때 진짜 그 현실인 걸 자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도 맞아요. 네. 그 우리 한울군 아버지 크게 교통사고를 나셔서 생가사를 넘나들 때 병문안을 갔었는데 선생님이 나를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내 손을 덥석 댔더니 아유 선생님 제가 아주 좋은 사람 소개를 시켜준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아는 연극 이당금 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당금 씨가 있는데 그 사람 꼭 만나봐야 된다고 나한테 소개시켜주겠다고. 이당금 씨를 소개시켜준다고. 그때 다 했었어. 재밌네. 근데 얼마나 그때 이 선생님이 이게 두 가지가 있었지. 사실 이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내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거를 내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뭐 그랬더니 연극 하려면 이 사람 꼭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를 소개시켜줬다 하면서 그런 그 아주 멀리 나 만나기 전에 막 이 기억으로 가 계신 거야. 저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설하고 또 틀리 뭐 희곡이라는 그 생소하면은 또 생소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주제가 어떤 작가님들 보면은 여러 작품을
조금씩 동시에 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러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준비만 한 타입 작품이 끝나면은 그 다음 작품을 들어가는 그 스타일이 그러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아니 저는 한 중요한 게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막 메모를 해놨다가 그리고 이제 그게 다 꽉 찼다라고 그러니까 익었다라고 생각할 때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주제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학에서의 주제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스포츠 뭐 축구 보면서 해설자가 그러잖아요. 와 극적이었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뭐가 극적이야? 그냥 재밌는 거죠. 그냥 이긴 거죠. 그건 극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드라마에서 특히 희곡에서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주제는 반드시 클라이막스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그 공식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래서 작가는 저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작가들은 클라이막스를 먼저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작품을 쓰기 위해서 앞장면들을 계속 짜맞춰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주제는 눈에 보이는 확실하게 눈에 딱 보이는 주제가 있지만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징후하고 있거나 암시하고 있는 주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많을수록 좋은 작품이에요. 아마 아까 그 질문하셨던 그 선생님들도 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쓰셨을 거예요. 특히 소설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예를 이 아빠 로십이 잠수함을 탔다도 단순히 가족의 아버지의 문제이지만 따지고 보면 사회의 문제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 아버지를, 이 가족들을. 이거 누구의 잘못인가? 그러면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놔둘 것인가? 그러면 해고당하면 그래 해고하세요 잘했습니다 라고 있을 건가? 머리띠 묶고 싸울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뭐 그런 게 이제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주위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부당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눈 버릇 뜨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질문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글을 쓰시다가 그 내용이 막 그 쓰긴 써야 되는데 이제 진전이 안 되고 내용이 생각이 안 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럴 수는 있죠. 예. 근데 어떻게 이제 그 그런 방법을 그걸 풀어. 나름대로 예. 막걸리 먹어요. 엄청 먹어요. 네, 막걸리, 잊어버리고 술을 싶을 정도로. 네, 막걸리 좋아하거든요. 네.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취하고 그냥 뻗어 자요. 예. 그리고 가장 이제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들은 뭐 이렇게 낚시도 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데 저는 낚싯대가 비싸서 못 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연극쟁이들이 글 쓰는 사람이든 배우들이든 잘 안 풀리면 뭐 바람 쐬고 막 명상 이거 안 해요. 그냥 막걸리부터 일단 찾아요. 그냥 좀 걸어 다니고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안 만나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 쓸수록 사람을 안 만나. 왜냐면 그 시간에 글 써야지. 그래서 주로 막걸리를 집에서 먹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한번 한 박스 보내드리세요. 아니. 네. 우리 이명수 선생님 어떠십니까? 50에 잠수함을 탔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고 어떤 일상적인 일같이 많이 공감이 되는 글이고요.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작가님이 저는 막 이렇게 막 추상적이고 막 환상적이고 이런 판타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사실적인 것이 더 좋더라고요. 동화도 그래서 제가 동화를 쓴다고는 축혀 잡고 있어도 그래서 못 쓰나 봐.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제 사실 동화, 생활 동화를 쓰는데 이렇게 그 공감이 되는 글 그리고 평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그 속에서도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게 해학적인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써줘갖고 우리가 좀 웃을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있지만 좀 밝게 웃을 수 있는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글을 좀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 연극이든 예술이든 어떤 분야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조명한다고는 하지만 그 개인의 삶하고 닫아 있는 거지 완벽하게 똑같이 그렇죠.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럼요. 것은 아니죠. 특수한 상황만 무대에서 그려지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다 주제예요. 이 작품을 보는 관객들에게 뭔가를 던져줘야 되잖아요. 가족 사랑이에요. 내가 아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정말 없었구나. 서로가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아빠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을 때 결국 가족들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성공이 아니겠는가. 뭐 공연을 보고 난 사람들이 가면서 그냥 아버지 생각도 한번 해보고 내 가족도 생각해보고 그러면 저는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제 의도는. 생긴 것은 굉장히 서사적으로 생겼는데 서정적인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작가님이고, 모든 것은 인간의 삶을 모방으로 하는 것이 예술이기 때문에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잖아요. 뭐 대통령도 가정이 있을 것이고, 네. 저기 그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살아가고 또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것 같고, 뭐 우리 주위에 있는 아주 다양하게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쩌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소소한 거죠. 뭐 별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혹시 그래도 연극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한다면 또 현장성이죠. 그리고 연극은 절대로 다운로드가 안 돼요. 이렇게 화려하게 이 유튜브 영상 뭐 넘쳐나는데 연극은 절대 다운로드 안 됩니다. 소설은 가서 봐야 돼요. 연극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보시면 100분의 1도 감동이 없거든요. 가서 안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극의 매력, 희곡의 매력은 현장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에서 직접 관객들하고 내 이야기를, 작가 이야기를 배우를 통해서 같이 만나게 해주는 거, 그거는 상당히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직업이에요.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엄청나게 오래된 직업. 그러니까 최근에 이 뭐 AI가 생겨가지고 뭐 엄청나게 디지털 혁명이 일어납니다. 작가의 직업은 2,500년 전부터 있던 직업이고 배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농사를 지었던 시절부터 존재했던 직업군일지도 몰라요. 이 좋은 거죠. 앞으로 어떤 작품, 어떤 나도 꼭 네. 목표한 뭐 쓰고 싶어. 제가 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메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양수근 작가의 바로 특징, 이런 그 삶에서 오는 유희, 그다음에 어떤 그 진지하지만 그 안에는 살아가고자 하는 재미. 코로나 시대에도 이런 거리두기 강연을 하니까 재미는 있는데 고맙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이런 또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와서 해야죠. 네. 그 작년에 이 수업하시고 마지막 멘트 똑같이 하셨어요. 이런 자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네, 뵙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 배우 입장에서 또는 연극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작가들하고 자주 만나는 일은 사실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품을 알게 되고 또 관객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연극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이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한 번 정도의 만남을 통해서 연극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구나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관심이 있어지지 않을까. 저는 오늘 양수근 작가님을 초청을 하면서도 그 안에는 연극이 일반인들한테 좀 저변 확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극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이런 시간들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이제 예술로 승화되는 작업을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 예술의 형태들도 또 고민하면서 조금 더 삶에 더 밀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광주 출신의 우리 양수근 작가님께서 광주를 비롯해서 서울 또는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도 드리고, 항상 이런 부름에 그냥 흔쾌히 달려와 주신 우리 양수근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네요. 귀한 만남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7시 그걸 어떻게 픽하세요? 저는 메모하죠. 메모장에 메모를 계속 이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 좀 재밌겠다? 뭐 이렇게 써본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제가 쭉 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메모하는 작업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시 또 대사 같은 거, 상황 같은 것을 다시 들어와서 메모하죠. 메모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주식 투자해서 돈 벌까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은 문장을 만들까, 좋은 대사를 만들까 이거 고민하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가 연극이라는 게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뭐 이렇게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인데 완성된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처음에 그냥 유추만 할 뿐이죠. 이건 아이디어인데 괜찮겠어. 떠올랐던 것들을 계속해서 다듬어서 실제로 작품을 쓸 때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 완전 딱 쓴다라고 하면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인물 창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제 무대에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보여주는 거는 많이 없어요. 근데 그 무대에서 보여주려고 그 인물이, 그 캐릭터가 살아왔던 백스토리, 그러니까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무대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갖고 있는 전사라고 하는 백스토리가 얼마만큼 풍부하냐에 따라서 무대에서 올라갔을 때 그 인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돈 언니 같은 경우에 전라도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왔을지가 무대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로 경상도 할머니는 어떻게 살아왔을까가 무대에서 조금만 봐도 다 보이는데 그 무대에서 올라오기 전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야기가 없으면 무대에서 그러니까 작가가 무대에 올리는 그 등장인물인데 대사를 못 써요. 그러니까 대사를 술술 쓰게 만들려면 그 살아있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하고 강의를 할 때 가장 학생들이 많이 깨지는 부분이 그거예요. 물어봐요. 이번에는 21세 대학생 끝! 이래요. 그리고 뭐 좀 더 써오면 내성적임 이래요. 계속 물어봅니다.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중학교 때 뭐 했어? 엄마는 뭐돼? 아빠는 뭐해? 가족관계는 어떻게 돼? 아빠 연봉은 어떻게 돼? 사회적인 관계들을 계속 파해서 물어보는데 대답은 못해요. 왜냐면 고민 안 한 거야. 그냥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대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설로 문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물의 깊이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를테면 70살 할머니랑 한 살 때부터 내가 70살까지 뭘 했는지를 전부 다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대기도 써야 되지만 그 사람이 한 살 때 우리나라는 뭘 했는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같이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력서가 2개가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980년 5월에 제가 5학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때 뭘 했는지를 쓰고 역사적인 일은 뭐가 있었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기대치를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65년생이니까 뭐 몇 살 때 뭐 박정희가 사망을 했고 몇 살 때 뭐 IMF가 터졌고 이런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걸 같이 써가서 맞추는 거죠. 인물을. 그러니까 상당히 지루한 과정. 뭐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작가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글로 시놉시스를 남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작가들은 그냥 신업 없이 머릿속에 담아놓고 시작하시는 부분이 있고 뭐 조정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도화지에다가 나무를 그려가지고 다음에 인물 막 그려놓고 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물을 창작할 때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백스토리 상황을 굉장히 엄격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이야기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뭐 본 작품 다 그렇더라고요. 작가님이 말하는 것은
배우들 캐릭터 창조할 때 사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전해주면 텍스트에 나와 있는 실질적으로 보면 아빠 54 기대치가 얼마나 그 살아왔던 환경들을 내는 과정만 있으면 사실 무대에서 표현하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작가님 말씀하는 부분에 내가 대본을 받았을 때 써진 글을 배우로서 몸으로 어떻게 또 무대에서 글을 쓸 것인가 그 과정들이 비슷한 구조, 연구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또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배우도 자기 작품 등장 인물을 배역 분석을 하잖아요. 예, 그 분석하는 방법하고 작가가 그 작품에 쓰려고 노력하는 지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무대에 쓱쓱 지나가는 단역들도 물어봐요, 출자가. 저기 무대 나오기 전에 뭐 했어? 물어보면 저 부장실에서 놀다 왔는데 야단 엄청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무대라고 하는 이 공간 있으면 집이라고 한 다음에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뭘 했냐고 고민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부장실에서요 담배 나왔는데 뭐 물 마셨는데 야단 맞잖아요. 그러니까 배역을 들어갈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전에 선배들 하신 말씀이 있어요. 키가 큰 배우는 있어도 글쎄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도 이런 거리두기 강연을 하니까 재미는 있는데 또 아쉽잖아요. 이런 영상으로 강의 올려드릴게요. 아니요. 이 좋은 강의를 몇 명이 안 돼. 그냥 뭐 고맙습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이런 또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와서 해야죠. 네. 그 작년에 이 수업하시고 마지막 멘트 똑같이 하셨어요. 이런 자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네, 보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 배우 입장에서 또는 연극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작가들하고 자주 만나는 일은 사실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품을 알게 되고 또 관객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연극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이 굳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한 번 정도의 만남을 통해서 연극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구나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관심이 있어지지 않을까. 저는 오늘 뭐 양수근 작가님을 초청을 하면서도 그 안에는 연극이 일반인들한테 좀 저변 확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소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연극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사실 그런 의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이제 예술로 승화되는 작업을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그러면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 예술의 형태들도 또 고민하면서 조금 더 밀착하게 삶에 더 밀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과정에 우리 광주 출신의 우리 양수근 작가님께서 광주를 비롯해서 서울 또는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도 드리고 항상 이런 부름에 그냥 흔쾌히 달려와 주신 우리 양수근 작가님께